친구, 나는 쌓아 올리고 있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최소한의 미의식이나마 알게 모르게 충동되어 형상에 영향을 입히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견제하고 있음에 조건 반사이기 때문에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싸움을 당함으로 해서 판재 정토가 스스로 부풀어지거나 팽창되어지며 이루는 형상. 이 이루어짐을 지켜보며 나는 그제서야 주문을 외워야 할 차례가 되고난다. 바라는 바 다만 거짓 없이 있는 대로 드러나도록 해주이사. 어쨌건 이렇게 해서 쌓고 있다. 사실 이 문장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적 시리즈를 통해서 작가는 그 자연에서 보여지는 어떤 형태를 구성하는 비물질적인 어떤 에너지, 비가시적인 힘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루어짐을 지켜본다는 게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형태를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의 힘이 작용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자신은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어쨌건 쌓고 본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쌓는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은 그냥 수평적으로 쌓인 좀 비교적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단조로운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자체가 중력이라는 비가시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쌓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쌓는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존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행위이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뒤쪽에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뒤쪽에는 그 다양한 형태로 높이 쌓는 어떤 작품들이 연주를 이루면서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탑의 형태를 한 작품 3개가 보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게 그 석고고 뒤에 검정색으로 작은 거, 큰 거 2개가 FRP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정국강 작가는 이제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드미컬한 리듬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루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각재료인 돌, 나무, 금속 같은 좀 단단한 재료를 사용해서 이 부드러운 곡선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반죽 같은 재료나 천 이런 게 눌려서 주름지고 중력에 늘어지고 접혀서 솟아오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굉장히 절묘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조각을 구성하는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상상하는 물성이 다르잖아요. 우리 마치 이게 굉장히 천이나 흙더미 같은 반죽 같은 그런 부드러운 재료를 상상하게 되는데 그 물성의 간극에서 오는 것이 보는 사람한테 흥미로움을 유발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앞에 석고 작업은 뒤에 옆에 있는 그 검정색 FRP 작품이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저 원형을 토대로 캐스팅해서 FRP 작품이 만들어졌고요. 좀 더 큰 사이즈의 탑 작품은 그 원형은 지금 현재 없는데 원형이 별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보시면 이제 원형이라고 붙는 것들이 좀 등장합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약간 문 형태로 이렇게 둥글게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이 작품도 원형인데요. 석고 원형인데 청담동의 리베라 호텔 앞에 야외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 작품의 원형으로 작가가 이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제작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눈금을 그리고 그거를 보고 그대로 스케일을 확대해서 금조각, 야외 조각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제 야외 조각을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앞서 이제 약간 수평적으로 쌓은 것에서 약간 늘리거나 접히거나 그다음에 좀 더 수직적으로 쌓여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연출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맨 앞에 있는 작품이 휴식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의자나 벤치에 앉아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듯이 그런 좀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이제 전북도림미술관에서 전남도림미술관에서 내한 작품이고, 가운데 있는 게 저 작품의 원형이죠.
왼쪽에 있는 작품은 예술미술관에서 내려온 작품이고 맨 앞에 있는 건 저희가 표가랑에서 표 갤러리에서 내려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가가 1970년대에 주로 이 적시리즈를 전개하긴 했지만 80년대까지 그냥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쭉 했던 시리즈예요. 적시리즈는.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70년대고 80년대 후반에 가면은 좀 더 그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까 약간 이렇게 수평적으로 쌓았던 곳에서 좀 더 수직적으로 이렇게 일어선 형태들도 나오고 이 작품은 좀 더 80년대 후반인데 매끈한 면과 지금도 쪽에서 좀 거친 자연스러운 질감이 같이 이렇게 뒤섞이는 형태가 80년대 후반의 적시리즈에서는 보여져요. 다음 다른 거에서 따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한국입니다. 네. 저게 한국어리에서 원소 자체를 그렇게 네. 가지고 저런 질감을 그래서 보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데 윗부분은 이게 한 몸이죠. 한 덩어리에서 쪼아서 좀 더 매끈하게 다루고 여기는 좀 더 거친 질감 위는 매끈하게 다루었으니까 광택이 나오고 여기는 광택이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더 80년대 후반 쪽 시리즈에서 좀 자주 보이는 형태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쪽과 이쪽 그런 모습이 내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좀 뭔가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81년도 평면구조 82년도 평면구조 81년도 평면구조 이 작품인데요. 작가가 이제 적 시리즈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무거운 조리고 하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작업도 어렵고 제작비도 많이 들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메스의 무게로 조금 짓눌리지 않고 어떻게 작업할 수 있을까 70년대 후반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81년도, 82년도 이때쯤에 가면 어떤 당시의 서구에서 오가트라든가 일루저니즘 이런 사조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거를 적용해서 좀 메스의 무게를 좀 가볍게 덜어보는 작업을 해봐야지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드로잉, 구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81년도, 82년도에 평면 구조, 평면 분할, 입체 분할 이런 작품들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좀 더 어떤 과도기를 거쳐서 메스의 비라는 작품이 좀 기념비적인 중요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어떤 착시를 통해서 굉장히 거의 평면에 가까운 작품이지만 입체처럼 보이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좀 좁은 공간이지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섹션 메스를 기리며 메스의 비라는 이 작품은 제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약간 둘러서 주변을 보시면서 뒷면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지금 한 작품 한 개의 작품이 메스의 비 문화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 네, 이게 전체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자의 비가 이제 비서문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고민이 이제 반영돼서 이제 메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면서 인식하면서도 기억하면서도 나는 이제 메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선언을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일단 1981년에 국전의 비구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이고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대여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현에서 소장하고 나서 거의 보여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분들도 이 작품이 있다는 기억은 하지만
실제 눈으로 본 거를 이번에 전시에서 처음 보시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동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형태는 사실 이제 앞서 봤던 적 시리즈의 연장이죠. 그다음 이제 뒤에 있는 이 세 개의 기둥 같은 것들은 이 앞에서 잠깐 봤던 약간 착시효과가 있는 구조 같은 작품들인데 그것들이 지금 좀 결합되어서 있고요. 이 작품은 이제 분리가 돼요. 저희가 이제 얹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얇은 기둥들이 이제 판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작가가 국전에서 이 상을 하고 나서 신문기사의 수상소감을 보면 저기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실제 메스와 보여진 메스와의 문제에 역점을 두고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메스가 아마 이걸 의미하고 보여진 메스가 뒤에 착시처럼 메스처럼 의미한 저 부분을 아마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 작품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스의 내면이라는 시리즈, 메스의 내면 시리즈를 전개하면서 작업 세계가 좀 변화 확장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한 드로잉을 저쪽에 또 이분학기 쪽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관심 있으시면 작가의 드로잉을 보시면 적의 적을 붙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되겠지만 작가의 작가 노트라든가 글을 보면 동음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언어 유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적의 적이라는 저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작가님의 어떤 감각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앞에 첫 글자 적은 쌓는다는 의미이고 뒤에 적은 싸우는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가가 적 시리즈에서 구축한 메스의 내면과 싸우는 결과로 결국 메스를 허물어서 나는 이제 메스의 내면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게 이 메스의 내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메스의 비이후의 작가가 전통적인 조각 재료 외에 굉장히 새로운 재료를 많이 실험하는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익숙하지만 조각이 잘 표현하지 않았던 아크릴, 그다음에 철사, 점토, 그다음에 다른 방에서 보시게 될 나무까지 이런 화이트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간에서는 꽉 차 있는 그냥 닫혀 있는 공간, 닫혀 있는 어떤 사물로서의 조각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 보이고 뚫려 있고, 그다음에 이 빛의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벽에 들여서 이 공간까지 확장돼서 작가가 메스의 내면에서 의도했던 거는 최소한의 볼륨으로 최대한의 메스감을 낳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도록 저희가 연출을 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큐브 형태의 돌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깨지는 조각들이 있어서 좀 뭔가 앞에서 적 시리즈에서 완결된 형태를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유연하게 뻗어나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이런 변화의 단서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서? 이거는 작가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게 83년도에 그 전시됐었던 작품인데 이 전체를 온전하게 유족이 소장하고 있지 않아서 중간에 2006년도인가요? 오랑미술관 전시할 때 일부 이 큐브들을 유족이 재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거는 좀 색깔이 좀 다르네요. 네, 어떤 건 좀 어둡고 어떤 건 좀 밝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원래 작가 정국광 작가가 사용했던 오리지널 그리고 일부는 이번은 아니고 과거에 중간에 전시할 때 새롭게 제작한 글들이 섞여서 있었고, 이번에 특히 연출할 때는 정국광 작가님의 이제 그 둘째 따님인 정명원 작가님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이 현장 설치를 거의 다 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같이 도와가지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좀 더 기자님들이 단축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이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술가의 목소리라고 이 방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공간에서는 작가가 조덕이라는 조덕 활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인상 있게 했던 글쓰기 그래서 저희가 영일본을 제작을 했는데요. 문화 노트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기록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마 이게 이 작가가 어떤 성향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굉장히 미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시기마다 글씨체가 되게 달라요. 젊으셨을 때는 좀 정자를 쓰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급하게 쓸 때는 이렇게 날리는 좀 보이시고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거를 좀 더 치시는 보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의상화 같은 걸 나열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끝말잇기처럼 어떤 사고의 연결고리를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작가의 어떤 발상의 전개를 우리가 따라가볼 수 있는 단서들이 되는 이런 영역들이 여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지금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낭독하고 들리는 건데요. 저 원고에 직접 쌓는 친구, 허무는 친구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작가가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쌓는 친구는 이제 자신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작가가 쌓는 작업을 하니까 아마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개할 때 이 친구 쌓는 친구야 라고 얘기하고 허무는 친구는 본인이 이제 진작을 한 거죠. 내가 이제 허무는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허무는 친구라고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얘기해도 나는 쌓더니 허물더라 조금해도 나는 끝까지 쌓는 허무는 방법이 실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믿는 그런 방법을 고수하고 그거를 밀고 나가겠다라는 작가로서의 강렬한 의지와 열망을 어떤 저 노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손수건은 작가 손을 그대로 캐스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손 사이즈가 좀 크고 두툼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여기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임동식 작가님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그 남들보다 이렇게 손을 만지면 도달이 굉장히 다듬어지고 굉장히 손 기술, 손 놀림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사진은 윤명신 작가가 찍은 그런 회사입니다. 가운데 있는 작품을 제가 좀 의미를 뒀는데요. 자유, 나와 너희들 또는 나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 안에서 작가의 어떤 내면, 목소리를 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가 작업노트 제가 리플렛을 반영하는 걸 보면 거기에 제1의 자신, 제2의 자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그 자기 자신들끼리 싸우는데 작가가 가장 원했던 거는 작가가 이렇게 부여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끼고 자유를 향한 자유롭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가장 강했는데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다양한 자신들을 담아내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 나와 너희들 또는 나들, 그 복수형의 나들이라는 어떤 제목이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 작업 루트를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희망하던 직업이 조각가,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문학비평가였거든요. 그래서 홍대 기술과 조각가 들어가서도 문화동아리 다리라는 그 동아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诗창작하게 되고 시남곡들을 보고 독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이 방을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남초미술관 공간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정권 작가님의 아카이브 자료를 다 물리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왼쪽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미지들이고요. 지금은 터치 스크린은 아니고 자료로 넘어가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 사진들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시질문에서 좀 많이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게 여기 인터뷰 영상인데 총 10번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정국광 작가와 생전에 인연을 맺었던 다양한 분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국광 작가님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에스프리 같이 활동했던 이희호 작가님, 그 다음에 평이선 특급 갤러리 대표는 작가님의 일본 활동 일본 국제조각 심포지엄 이런 거 참여하실 때 같이 가시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화선 작가님은 아내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예술적 존재였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소 음악가 뉴욕에 계시는 그분 인터뷰 영상이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정국광 작가님이 살아계실 때 조수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양창재 상업학 대표님 인터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트사이드 갤러리 사장이신데 당시에 가나아트에서 과장 직책을 맡고 계셨는데 정국광 작가님의 그 신라호텔 야외조각을 같이 진행하셨던 이동재 사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임동식 작가님, 한국미술 청년 작가를 같이 활동하셨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5분, 긴은 7분 정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박성원 선생님은 스승인데. 박성원 선생님 제가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요.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박성원 선생님도 저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분이라는 거에서 좀 영향을 스승의 영향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좀 유심히 봤는데 박성원 선생님 작품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영세나 처음 봤던 그 덕에서 그 공간에서는 좀 상징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이 많았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크고 러프한 질감, 그다음에 드로잉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이 메스의 내면이 허문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실제 제작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쌓아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도 굉장히 제가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철사를 꼬아가지고 끊는 그 부분까지도 구형적으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제 의도지만 여기 저희가 굉장히 창문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작품과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대한 작품을 좀 연출해서 좀 밖의 공간과 자연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자 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모서리에 위치한 작품은 메스의 내면 자력 0.017 3제곱미터의 공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해서 설치를 이제 하게 됐고요. 이 작품이 이제 0.0273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27,000이에요. 27,000이 나오려면 30cm가 30 곱하기 30 곱하기 30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 강목 하나 길이가 30이에요. 그래서 30 곱하기 30 곱하기 30의 큐브 공간에 이 작품의 재고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펼쳐가지고 이런 공간이 되게끔 작가가 이제 연출을 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이 작가의 작품 원래 의도는 이런 관절 같은 부분들이 유연하게 돌아가면서 펼치되는 공간에 따라서 좀 넓게 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좀 더 유연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 작품이 좀 유연하고 열린 어떤 주가로 나아가고자 했던 작가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좀 단서로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스의 내면 시리즈를 할 때 많이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 R이라는 적혀있는 이 작품도 같은 삼각형 조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반복을 통한 변주라는 게 문학에서도 보여지고 조용에서도 보여지고 굉장히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어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페이프를 사용한다든가 선치를 뚫어가지고 나온 것들을 또 이렇게 작품을 구성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보여주는 되게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도슨타 투어를 하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8개의 실성답인데 108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다음에 입체성이 보이게 낮은 무게를 갖고 있으면 입체적인 형태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래서 조각가로서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뒤에 보시는 작품 이게 1970년대, 80년대 되면 이제 우리나라 미술이 70년대 되면 이제 이미 60년대 서구의 민구어리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에 70년대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이후안의 모노화가 한국 작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갖고 있는 본래의 질성, 자연적인 물성, 그것이 주는 존재성, 그거 사이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작가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무구재라든가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좀 그런 어떤 맥락을 정방 작가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메스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좀 구조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을 찾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시장에서의 설명을 여기까지고 저희 야외 조각이 좀 있어서 나가서 조금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기둥이 박혀져 있어서 있고 그다음 중간에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고 있지만 또 자연스러우면서 조형적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꾸안꾸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런 게 오른쪽에는 작가가 82년부터 9년까지 영남대 미술과 교수로 일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영남대 교수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책자를 보면 원래는 지금 위랑 아래가 가운데 가다놓고 있는데 여기에 서로 같이 있는 간단한 대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받치는 돌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남대에서 서울로 올라오실 때 그 돌을 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작가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위와 아래 그다음에 가운데로 연출을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그때 전시 사진을 보면 작가님이 여기에 올라와서 가부좌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좋죠? 아,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밑에 있게 있었고 저희가 이쪽에 있는 작품들이 기관에서 대여한 작품들이 많아요. 목소리 노트가 항상 배려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많이
네. 아, 그 사진 좀 유명하죠. 여기까지 해서 야외 조각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안에 실내에서 앉아서 편하게 질문 받도록 할게요.